액체 쪽에 3번에 얘는 이제 물의 순환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화석연료가 있고 이산화탄소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탄소 순환.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들어오는 이 친구는 광합성이어야 되겠지. 쟤는 광합성이어야 돼. 그래서 가에서 구름에 비가 땅으로 내리는 거는 조심할 게, 비가 높은 곳에 있고 땅으로 내리는 거는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열 에너지가 직접 전환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열 에너지가 간 게 맞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태양 에너지가 흡수하는 거는 증발할 때고, 이제 비가 내릴 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해설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니은의 기억은 광합성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이제 양분으로 저장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게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생물의 그건 화석이잖아. 잠깐만. 이게 생물이 이제 땅속에 묻혀서 열감력을 받은 건데, 문제는 생물이 가지는 에너지는 이제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해서 얻은 거라서 태양 에너지가 전하는 거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야. 그래서 니은은 태양 에너지가 맞아요. 됐어?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4번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어디 보자. 그러니까 4번에 지금 태양 에너지 중에 두 에너지인데 바람이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이제 바람이 부는 이유가 지표면이 가열돼서 공기가 순환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태양의 얘는 빛 에너지. 그럼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화석연료가 되는 이유가 빛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화학에너지 전환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동물로 이동하고 그러면 식물이라 동물이 죽어서 화석연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빛에너지가 이제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에너지를 태양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바꾸는 요거를 태양광발전. 그래서 이제 전기에너지. 그래서 운동에너지, 풍력발전, 전기에너지, 화석연료, 이제 석탄석유 태워서 자동차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화학에너지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디귿에너지를 기억에너지로 바꾸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는 화석연료의 기억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게 맞지. 왜냐면은 바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리로 되는 게 맞아. 다음 4번. 회전자에서 운동에너지가 코일을 돌리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자기장 세기가 바뀌면서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빛이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발전기는 일단 회전을 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를 바뀐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왜냐면 회전해서 돌아서 전자기류 때문에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운동에너지가 맞고, 그 다음에 얘가 변화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기 때문에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줄리 세기는 세진다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일 대신에 자석 회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여기 지금 좀 흐릿하지만 코일의 안쪽을 지나는 자기장만 바뀌면 되거든. 그러면 코일이 회전해도 되지만 자석이 회전해도 괜찮아. 그래서 실제 발전기에서는 코일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자석이 회전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답은 디귿 3번. 답은 3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가나다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핵발전.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은 발전기를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전기에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원이 비슷한 게,
지금 요게 화학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가가 화력 발전. 그래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그래서 열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가 핵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핵에너지도 열에너지로 바꿔서 물을 수증기로 끓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핵발전. 그럼 이제 마지막 수력발전이지.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 터빈 돌려서 발전이 전개하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화력 발전이고 기역은 핵 에너지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한 형태가 맞죠. 됐어. 좋아요. 네, 그 석탄석유가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지역도 편중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친구들이 연소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더라.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야.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를 아예 변환하는, 새로운 에너지 하는 건 기존의 화석연료를 아예 변환을 하던가 환경오염이 없는 형태로 변환하던가, 요게 이제 신에너지거든. 그래서 신에너지는 3개 있어. 신에너지는 3개가 있는데 신에너지 3개가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이제 수소에너지. 수소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 자원, 수소를 쓰기도 하고,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이제 수소를 빼기도 하고 해서 쓰는 게, 연료전지.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 이제 변환을 하는 게 이제 석탄액화 가스화.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기도 쉽고, 운반하기도 쉽고 값도 좀 싸지만 아무래도 조금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액화가스화 하면 좀 깨끗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단점들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폭발하기도 하고 기체니까 공기 중에 날아다닐 거잖아. 그러니까 저장하기도 힘들고 운반하기도 차이가 있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를 쓰면 좋은데, 뒤에서 얘는 좀 자세할 거야. 얘를 수소를 쓰면 좋은데 이제 단점은 일단은 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희귀금속들이 조금 있어요. 희귀 원소들이 조금 있고, 효율은 되게 이제 좋긴 하지만 이 친구도 기존의 화석연료를 좀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얘 자체는 효율이 높은데 변환의 변환이니까 좀 그게 단점이고, 석탄액화가스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석탄을 바로 쓰는 게 실은 제일 좋지, 돈적으로는. 근데 변환해서 쓰면 아무래도 좀 단가도 올라가고 효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생,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원 고갈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주변의 자연 상황에서 이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이제 자원 고갈이 안 되는 이제 재생 에너지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 8가지야. 태양열,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지열,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이게 쓰레기에서 얻는 거, 그 다음에 바이. 요렇게 몇 가지가 있냐면 요렇게 8가지. 그러니까 태양광, 태양 뻔하지? 태양광, 태양열 뭐 얘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력, 풍력, 지열, 해양 쓰는 거고, 폐기물의 쓰레기, 바이오는 생명체, 유기물에서 이제 에너지 얻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환경오염을 조금 줄이고,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고갈의 염려가 이제 없다라는 거,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가공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효율이 낮아.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율이 좀 낮은 편이다. 됐니?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 연료 에너지, 석탄, 액화가스인데 디테일하게 하고 그냥 일단은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연소, 수소를 태워. 수소는 원래 폭발하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발생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데 이제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는 지구에 별로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폭발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는 화학 반응을 통한 이제 연료의 화학 에너지. 그래서 연료전지는 동그라미 해놓을래? 연료전지는 뒤에 살 거야. 중요해. 연료전지 꽤 중요해서 이거는 이제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얘는 그 뒷페이지에서 조금 볼 거야. 그 다음에 석탄, 액화가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액체나 가스 상태를 형태를 좀 전환해서 쓰면 석탄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와 발전 방식 보면 일단 얘도 중요한 것만 조금 체크하자. 일단 태양광 체크하고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이랑 수력이랑 조력. 풍력, 수력, 조력. 요거는 체크. 그건 따로 볼 거거든. 거기 밑에 표에서 풍력, 수력, 조력. 얘는 체크. 자, 그래서 일단 태양광 발전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겠지만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예요. 다시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래서 태양전지를 이제 씁니다. 태양전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발전은 이제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태양열이 모으려면 편평하면 안 되고 오목해야 빛이 모이잖아. 그래서 오목걸 같은 반사판으로 열 에너지를 모은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태양열과 비슷할 것 같지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재료비가 안 든다는 장점은 있는데 대규모의 발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예측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버즈 스트라이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 있거든. 새가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단점이 있고 수력 발전은 앞에서도 했지만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 생산. 자,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는 이건 뒤에서 조금 간단하겠지만 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면의 높이 차이, 밀물 썰물 때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라서 얘는 그래서 이제 조력 에너지가 이제 원인이고 파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파도가 또 이제 치잖아. 그러면 파도가 치면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파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땅이 뜨겁죠. 그러면 이제 땅이 뜨거우니까 그걸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온수로 쓰기도 하고 난방에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열 발전. 그 다음에 바이오는 그냥 우리 주변의 모든 유기물을 쓰는 거야. 생명체, 농작물, 목재, 해조류, 뭐 음식물 쓰레기 괜찮아. 뭐 핵함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화학 에너지를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메리체 가스도 결국은 묻었을 때 나타나는 그 생명체들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를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연료를 발효시키거나 연소를 시켜. 그러면 이제 가스로 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 그 다음에 폐기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냥 폐기물 말고 가연성 폐기물, 탈 수 있는 폐기물 있지? 그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폐기물 발전. 그래서 폐기물을 소각할 때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제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그때 발전한 열로 이제 또 난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잠깐 넘어가시면 123쪽 봐봐.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게 5개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어. 4개 정도. 거기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연료전지, 조력발전, 파력발전, 태양광 발전 이제 있는데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일단 연료전지는 살짝 설명을 조금 하면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 이제 전기분해 혹시 실험 기억할지 모르겠네. 이거의 역과정, 거꾸로 된 과정이 이제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이제 물 전기분해 할 때 물에다가 이제 소금 같은 거, 수산화탄 같은 거 이제 넣어가지고 전기를 이제 가해주면 이 친구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의 뭐로 전환되는 거냐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게 전기분해야. 참고로 이때 이제 전기분해 할 때 이거 중학교 때 실험 했었어야 됐지만 안 했을 것 같은데 수소가 마이너스 극에 생기고 그 다음에 산소는 이제 플러스 극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이거는 전기를 가해서 이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데 요거를 거꾸로 얘기를 한 게 연료전지야. 그래서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를 바꿔준다고 거기 나와 있긴 한데 약간 얘는 약간 그림 좀 그릴게. 자,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릴게. 일단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연료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공기극 혹은 산소극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연료를 넣고요. 여기다 산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연료를 집어넣어. 여기 이제 넣는 연료는 당연히 수소를 집어넣지. 수소를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수소 에너지는 달라. 수소 에너지는 수소를 태우거든? 얘는 태우진 않아. 수소를 태우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에서 얻어도 되고 뭐 메테인이라던가 이런 데서 얻어도 되고 화석연료의 메테인 등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서도 얻을 수는 있어. 근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변환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게 조심. 그래서 수소를 집어넣는데 수소가 전자를 내놔요. 대신에 무슨 이온이 되냐면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다시 수소가 전자를 내보내서 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원래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이온이 되지. 그래서 얘가 이제 수소 이온이 돼. 근데 잠깐 조금 필요해. 잠깐만. 미리 맞출게.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지금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내보내.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내보내.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이 친구 있죠. 이온은 여기 중간에 전해질이 있어요. 전해질은 이제 전하를 이동시키는 물질이 전해질인데 수소 이온은 요리로 가. 전해질 통해서 가. 여기 쓰이는 원소가 좀 희소해. 되게 낯설지. 그 다음에 아이고 졸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눈 감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전자 있죠. 여기 전자는 여기 지금 외부 도선을 이용해서 전자가 이동해. 전자가. 그래서 거기 극 체크해놓을까? 거기서 극은 써있으니 체크해놓을까? 우리가 전자는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 이동하는 건 표시해놔. 그래서 전자는 지금 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지만 실제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같이 플러스 극에서 이온이랑 전자가 만나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여기다가 산소 기체를 넣어줘요. 여기다 산소 기체. 여기다가 산소 기체를 넣어주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수소 이온이랑 전자랑 갔는데 산소랑 만났어. 자 그럼 뭐가 되느냐? H2O가 생겨. H2O가 이렇게 생기거든. 다시 수소 이온 전자 산소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뭐가 돼서 빠져나오느냐? 물이 돼서 빠져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금 물이 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수소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소가 산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산소를 얻는 것도 산화지만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니까. 근데 이제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이온이 다시 환원이 돼요. 전자를 받거든요. 전자를 받고, 아니면은 지금 어차피 얘가 이제 공유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산소가 전자를 얻는 상황이 되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원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요렇게 돼서 우리가 연료전지 전체 반응식은 써나? 연료전지 전체 반응식은 결국은 수소랑 산소가 들어가서 물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전체 반응식 써나? 그래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 반응해서 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마이너스 극에 넣어주고 얘는 플러스 극에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화학식 써놔. 했어?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인데, 화학 에너지가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효율도 꽤 높아요.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잘 되면은 연료전지 효율 한 40%,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용량으로 조금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점은 뭐만 생긴다? 물이 생긴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지. 그래서 이제 대기오염물질이 안 생겨서 좋긴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소를 얻기가 힘들어. 수소를 저기 보면 거기 밑에 단점이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저장 비 운반 비용 많이 든다고 써있는데, 크게 지구에는 순수한 수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수소를 함유한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좀 빼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소 자체가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기체이기 때문에 운반하거나 저장하기가 힘들다. 거기까지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조력발전, 파력발전 두 개 묶어. 조력발전, 파력발전 두 개 묶어서 해양에너지에 들어가요. 조력발전, 파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너지에 들어가요. 자, 조력발전, 파력발전은 그거는 지금 이제 해양에너지에 들어가는데, 얘는 조금 미묘하게 다르니까 조금 설명을 조금 하면, 에너지원이 달라. 원래 해양에너지는 4개가 있지만 2개를 주로 하는데, 첫 번째가 조력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력발전인데, 조력발전은 이제 밀물썰물이 일어날 때 생겨나는 규칙과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해수면 높이차, 주천아, 높이차 되게 중요해. 없나? 해수면 높이차, 해수면 높이차. 그래서 얘는 높이차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 밀물썰물이라고 하는 게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달과 태양의 유력에 의한 이제 조력 에너지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가 되냐면 조력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방조제라고 해서 똑같은 거 지어. 그 밀물 때 물이 들어와. 그럼 걔를 가거나 그 다음에 썰물 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내보내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글을 이따가 띄어서 할게. 그래서 일단 문제는, 장점은 우리가 밀물썰물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항상 관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물 시점이랑 썰물 시점은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해. 큰 발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제로비가 들진 않지. 바닷물을 이용하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 조력발전은 물을 가둬야 돼. 얘를 이제 물을 가둬야 돼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조제라고 하는 걸 지을 때 이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발전소 건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력발전 같은 경우는 거기 주식과 바람이 처음인데, 문제는 바람이 불려면 이게 불균등하게 지표면에 가열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열시키는 건 태양 에너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조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조력 에너지인데, 파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라는 게 조금 달라요.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 파도가 생겨서 이 파도로 그 방파제라고 하는 거 안에 공기를 압축시키고 해서 이제 발전하는 게 파력 발전. 근데 문제는 이거는 예상이 가능한데 얘는 예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력 발전은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데 화력 발전은 대용량 발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걔는 약간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원하고 나왔는데 방조제를 쌓아. 그래서 물이 들어와. 그러면 일단은 얘를 높이를 최대한 높이 채워놓는 거야. 그 다음에 썰물 때 물을 내보내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이제 조력 발전. 이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조심할 게, 지금 방파제 발전소를 지었는데 문제는 파도가 발전기를 때리면 발전기가 부서져. 다시. 파도가 발전기를 때리면 발전기가 부서져. 그래서 여기 공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들어와. 그러면 공기실에 해수면이 올라가 압축이 돼. 나중에 얘가 팽창이 되면서 발전기가 돌리는 거야. 잘 알겠니? 달라. 달라. 그래서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조력 에너지가 근원인 거 조심하시고, 파력 발전 같은 태양 에너지 근원인 거 조심하시는데, 장점은, 조력 발전 장점은 책으로 보시면 일단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 이유는 연료비가 안 드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데, 문제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 이유는 방조제를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 생산율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수력보다 나쁠걸요? 수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력도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조제를 건설할 때 보통 서해안의 갯벌 같은 게 다 파괴가 되거든요. 생태에 혼란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이유는 역시 안 사도 되니까. 그 다음에 주죠. 소규모, 대용량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파력 발전 자체로 이제 방파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파력 발전하는 요 장소를 방파제로 쓸 수 있어서 실용성이 이제 크다. 근데 이제 기후에 따라서 파도가 약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도에 노출됨으로 이제 내구성이 다르다.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태양광 발전인데, 자,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이제 처음에 태양 전지를 쓴다는 거, 그거 일단 중요하고, 일단 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빛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쓰고, 뭐 디테일한 건 할 필요 없지만, 이 태양전지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둘 다 이제 반도체. 반도체고, 태양의 빛을 얻어서 전자가 조금 더 에너지를 얻어서 요 마이너스 극에 쏠리게 돼. 여기 극 써놓을까? 여기 마이너스 극에 쏠리게 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되거든. 그러면 외부 도선을 연결했을 때 지금 태양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 쏠리면서 많아지게 되니까 전자이동 방향 체크하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야. 전자이동 방향이랑 전류 방향은 항상 반대인 거 조심해야 돼. 항상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자이동 방향이랑 누구 방향이랑 반대인 거 보이니? 전류 방향이랑 반대인 거 보이지?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은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꾼다는 게 특징이고, 참고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전류는 직류예요.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역시 그 연료 비용이 안 된다는 거지. 연료 비용이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태양 전지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이제 간단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단점이 빛을 넓게 받아야 되니까 태양광 발전은 부지가 되게 넓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낮에밖에 못하고 비 오는 날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또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를 조금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정리를 하면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만 하나 쓰고 가. 발전기를 돌리지 않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발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저기 아까 연료전지. 아까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에너지가 바로 물에너지 전환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도 지금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이 없어. 근데 지금 태양광 발전에 쓰는 전지가 태양전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지가 들어가면 발전기 안 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전류는 세기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직류를 쓰고 있어요. 직류를 이제 만든다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됐어? 자, 친환경 에너지 하우스. 나중에 누기네 집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아니야? 집 안 만들 거야? 집 안 살 거야? 아파트가 좋은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에너지 보존 하우스 하는데 이런 에너지 하우스의 특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왕이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열을 재활용, 폐열을 쓰는다는 거. 그래서 단열 같은 게 되게 철저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쓰는 거 보세요. 지열발전, 난방 온수, 그 다음에 여기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경우에는 밖에 풍력발전기 있을 수도 있어. 풍력발전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연료전지 보이지? 그래서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외부에서 전선 같은 게 없이 공급 안 받고 내가 이 집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액티브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열을 되게 잘해야 돼. 왜냐면 단열을 잘하면 여름에 열이 안 들어오고 겨울에 열이 안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단열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창 같은 거 낼 때 남쪽으로, 최대한 남쪽으로 창을 내. 왜냐면 태양이 어디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빗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재활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발전 과정에서 남는 열 같은 거를 다시 모아서 여기 이제 열교환기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난방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좋지? 아니야? 그래.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하우스라고 하는 거 핵심은 첫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자. 두 번째는 이제 폐열, 남는 열, 못 쓰는 열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쓰고 이제 열이 쓸데없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한 도시도 있어. 그게 121쪽 오시면 이거를 차용한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 121쪽. 그래서 이게 영국인 것 같아. 영국에 이제 베드제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일단 어쨌든 에너지 공급은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태양전지,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라고 나와 있는데 열병합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 느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도 가능하면 효율 높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가스를 태워.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태워서 만들고 이제 열을 모아서 다시 물을 끓여서 발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 열로 이제 물을 끓여서 이제 발전하는 거. 아니면은 아까 화력 발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는 열을 다시 열교환기 통해서 모아서 물을 끓여서 이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온수를 쓰든지. 요게 이제 열병합 발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 보시면 빗물 저장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 공급하는 것도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빗물 저장해서 활용하고 오수 정화해서 화장실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열교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열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공간 안으로 돌려보내면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열재가 되게 중요해. 단열재를 잘 써야 그 열이 안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열이 안 빠져나가고 여름에 열이 안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채광이 잘 되는, 햇빛 최대한 받고 3중 유리창. 우리 보통 2중창 쓰는데 3중창. 그 다음에 교통정책은 이제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쓰는 게 문제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 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전기자동차 좀 쓰고. 됐어? 여기는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 했니?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효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연료비는 안 들 수 있지만, 건설비는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발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핵융합 발전 우리나라 아마, 이게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핵융합 쓰니까 좋긴 좋은데, 단점은 이게 한 1초? 요 정도밖에 이제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 상용하기는 조금 힘들다. 됐니? 자, 그래서 거기 120이랑 같이 하고 뒤에는 문제 조금 풀게요. 자, 1번.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발음 알맞은 쓰시오. 자, 1번에 신에너지. 그래서 기존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아예 안 썼던 에너지잖아. 그래서 수소에너지 같은 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 쓸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재생에너지. 그래서 3번에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쓰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는 수소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전지가 니은,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가 기억. 자, 그 다음 바이오에너지는 농작물 목재, 생명체의 에너지, 유기물 에너지를 쓰는 거고,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태울 때 쓰는 에너지, 가연성 쓰레기여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건 태양 광발전, 태양 열발전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파도가 칠 때, 그래서 파력 발전, 그 다음에 밀물가스열물의 해수면 높이차, 조력 발전. 아까 왜 요거 3개 중요하다고 했는지 알겠지? 잘 나와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도시를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런 거 오차하는 거. 일단 지붕의 태양 전지판 O, 고효율 단열재 O, 그 다음에 자동차 말고 자전거를 쓰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보행자한테 우선해 주는 게 맞으니까 X. 됐어? 자, 그래서 넘어가서 거기 123, 123 한번 풀어봐. 오늘 숙제 없이 교재 여기서 끝낼 거야. 자, 그래서 부를게요. 자, 답 1번.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넘어가서 6번에 3번, 7번에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그 다음에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하나, 11에 5번. 너 지금 7번 쓰고 있지? 아유, 저희 서술형 안 쓰는 남자. 다시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하나, 11에 5번. 됐어? 자, 그 다음에 1등급 도전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3번. 자, 질문 받자. 자, 앞에 질문 있나요? 123쪽? 4번이요? 자, 일단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일단 화면에서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충전이라고 하는 거는 배터리를 채우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전기를 꼽아서 채우잖아. 고칠게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방전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기가 뜨거워지는 까닭은 열이 생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걔는 열 에너지. 그래서 4번에 1번. 또? 지금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6, 7, 8, 9, 10, 11. 9번. 예, 9번 볼게요. 자, 9번에 자원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건 자연고갈의 염려가 없죠.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한 거 뭐가 낫다? 효율이 낮다는 거야. 근데 기존에 근데 이제 거리가 4번에 이제 틀린 게 이게 막상 설치를 하면 연료비는 안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수소 에너지 공급하려면 수소를 가공해야 돼. 그 다음에 연료전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석탄핵화가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탕 쓰면 될 거를 걔를 또 가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일단은 뭐 태양광 발전 뭐 그 태양력 그다 쳐도 얘는 조력 발전 같은 거 생각하면 방조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기존 발전소보다 발전소에 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이해가셨나요? 연료비는 거의 안 되지만 그것도 수소에는 안 쓰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답은 4번. 이해갔어? 그 다음에 10번에 가는 풍력발전이고 나는 지열발전이고 다는 태양열 발전. 이게 오목거울 되게 여러 개 설치하는 건데 일단 풍력발전은 바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를 발전기 돌려서 전기로 전환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지열발전이잖아.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라서 화학에너지가 아니라 열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인 약점인데 신재생 에너지들은 거의 다가 에너지 효율이 거의 다 어떻다? 낮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됐어? 또? 오른쪽 페이지. 3번, 4번. 자, 3번 보시면 태양 광발전의 광자가 빛광자죠. 그래서 빛에너지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건설 비용에 비해 얘 조력 발전하려면 방조제, 갯벌 막고 방조제 짓고 건설 비용 되게 많이 드는데 에너지 생산 효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선생님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건 연료전지. 나머지들은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걸 얻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무슨 에너지가 맞다? 재생에너지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지금 4번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 적용하죠. 이제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공기 순환 효과를 이제 높이는 거지. 여기 이제 열교환기를 부착을 하면 나쁜 공기는 내보내는데 그 나가는 열은 다시 실내로 끌어와서 난방하거나 이런 데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해서 연솔실을 줄 때 3중 유리창의 핵심은 3중. 그러니까 3중창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층 만들어서 단열을 제대로 하자는 거고 3중 그래 우리 쓰는 게 2중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남향에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쓸 거기 때문에 채광을 위해서 창을 넓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다른 도시에 있는 발전소보다는 아까 그 액티브 에너지도 좀 생산해서 쓰길 바라거든. 이왕이면 같은 도시 그 다음에 거기 그림에 보면 태양 전지판이 있나 없나 나는 내 그림은 안 보이네. 그래서 태양 전지판 이제 이용해서 비대는 전기를 바꿨다가 이제 전기는 자동차 충전하는 걸로 쓰지. 핵심 딱 두 가지야. 에너지 자급자족 가능하면 두 번째는 뭐 단열이랑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하거나 이제 물 같은 거 재활용하거나. 됐어? 126 해볼래? 여긴 안 돼 있지. 126. 거기 127까지 돼 있니? 127 다 돼 있어? 아, 웬일이야? 그러면은 거기 128, 129. 요거 하고 마무리하자. 자, 찾아볼게요. 9번. 자, 9번에 3번. 10번에 5번. 11에 3번. 12에 2번. 13번에 3번. 14에 하나. 15에 3번. 자, 16번에 주관식 썼나 모르겠네. 썼어? 오케이. 어쨌든 핵심은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길게 쓰면 수소와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커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됐어? 그 다음에 17번에 물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끝. 간단하지? 그 다음에 18번에 에너지 효율만 할게요. 에너지 효율은 62.5%. 걔는 풀이할게. 자, 몇 번? 자, 왼쪽에. 자, 10번에 너 이거 에너지 전환 아까도 지문했었잖아. 요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읽고 좀 많이 풀어봐 문제. 요거 조금 약한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는 배터리를 쓰잖아요. 배터리에 저장된 게 화학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전열기라고 하는 게 전기에너지를 열로 전환하는 기구란 뜻이야.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열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지금 휴대전화 화면에서 빛나고
그 다음에 전열기는 실은 열 에너지를 목적으로 써주면 빛나지. 그 다음에 형광등은 빛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전환은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차라리 계산은 괜찮구나. 몇 번? 18번만? 그래서 18번 마지막 문제네. 18번은 마지막 문제. 129쪽에 18번. 어디 보자. 18번에 어디 보자. 이 친구가 전동기 전기는 빛이 비쳤고 받은 빛 에너지가 200줄이고 전동기에 공급된 거는 40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일단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이제 공급된 에너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한 건데 태양전지는 여기서 끊을게. 아, 두 개 계산해야 되는구나. 내가 답을 하나만 그러네.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200줄 받아서 전기 에너지 몇 줄 생산했어? 40줄 생산했지. 그러니까 다시 200줄 받아서 여기는 전기를 40줄. 그러니까 얘를 다 못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태양전지 효율을 200줄 받아서 40줄 만든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시면 얘는 몇 퍼센트? 20%. 거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전동기 지금 보면 40줄 받아서 얼마 쓴 거야? 25줄 쓴 거거든? 그럼 얘는 40에다가 25 곱하기 100 짠짠 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2는 4 2, 50 그러면은 곱하기 그러면 얘가 몇 분의 몇이야? 70 잠깐만 숫자가 이상하다. 잠깐만 40분의 계산 문제야. 이렇게 하면 동글뱅이 지우고 그러면 얘가 4분의 250이잖아요. 그러면 4, 6에 24, 4, 2, 8, 62.5%. 5%지? 이렇게 효율이 높지 않았어. 이렇게 효율이 높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핵심은 에너지 효율 계산할 때 공급된 거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쏟느냐야. 열의 에너지는 필요 없어. 20줄 받아서 40줄 만들었고 40줄 받아서 25줄 썼고. 됐니? 끝! 와. 자, 그 이제 책을 끝내볼까? 책을 끝내자. 예. 자, 134쪽. 자, 책을 끝내자. 1학기보다 2학기가 내용이 좀 적지. 1학기보다 2학기가 좀 내용이 적고 솔직히 여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쉬운 걸 틀리기 때문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는 과학 기술의 활용.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쓰이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느냐, 이제 등등등인데 뭐 당연히 기술이라는 게 발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과학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질병이에요. 그래서 134쪽에 이제 과학기술의 활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질병 관련한 거.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감염병 진단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화두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감염병은 병원체에서 생기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외부 물질을 감염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병원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뭐 원생생물 등등등등이 있어.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결핵은 세균, 폐렴 세균, 곰팡이는 잠깐만. 무좀은 무좀균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걔는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야. 그래서 일단은 아픈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타액 같은 거, 혈액이나 타액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이게 약간 이거는 살짝 알아두면 좋기는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깊게 할 건 아닌데
이제 병원체라고 하는 거가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이제 병원체 예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곰팡이 등이 있는 걸로 이제 곰팡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약간 오버긴 오버지만 이 친구들의 특징이, 일단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는 아니야. 생물은 아니야. 세균은 세포로 있고 곰팡이도 세포가 있어. 이 말인 즉슨, 근데 문제 바이러스는 되게 웃긴 놈인 게, 이 친구들이 유전 물질이 있어. 핵산 기억하지? 앞에서 DNA, RNA 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나 혹은 RNA, DNA만 가진 바이러스가 있고 RNA만 가진 바이러스가 있는데,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 물질로 DNA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RNA를 몽땅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포막 기억하겠지만, 세포막이나 효소나 호르몬이나 등등등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 곰팡이들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 이 친구 바이러스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검사를 할 때 이 친구들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의 단백질에 있는 어떤 우리 몸에서 이제 항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하는 물질이 있는 게 단백질에 있거든. 그래서 단백질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얘네들이 핵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유전 물질을 확인하는 거잖아. 유전자를 확인하는 거야. 뭐가 더 비쌀 것 같아? 유전자 확인하는 게 비쌀 것 같아? 단백질 확인하는 게 비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원체에 있는 단백질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확인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야. 해봤지? 코로나 때 안 해봤니? 집에서 이렇게 코 면봉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검체를 아예 채취해서 연구소에서 유전자의 숫자를 늘려서 확인하는 게, 그게 PCR인데 그게 핵산 확인하는 거야.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설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단백질 체크해. 그래서 단백질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증폭 검사는 말 그대로 핵산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장점은 신속 항원 검사는 간속하고 신속 진단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질 거고, 유전자 증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떻다? 정확하다. 코로나 몇 번 걸렸어? 안 걸렸어? 그래도 많이 안 걸렸네. 야, 나는 3번 걸리는 데까지 봤다. 나도 한 번. 어쨌든 등등등등등등등 그렇다. 그래서 이제 최신 감염병 진단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바이오 센서, 나노라고 하는 거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를 말하거든요. 9제곱,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센서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바이오 센서, 생명체를 검출하는 센서에 검출하는 기구의 나노 기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의 병원체 찾는 거고, 생물 정보학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겁나 많은, 요걸 빅데이터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AI 기술은 이제 사람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뭐 예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빅데이터 자료를 정리를 하고 인공지능 그거에 대한 뭐 분석이라던가 예측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감염병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활용 감염 추적 원리에서 어쨌든 핵심은 병원체가 어떻게 퍼지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정보기술 되게 많이 썼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 그래서 이제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인공위성 4대로 위치를 추적해요. 3대로 추적해도 되지만 4대로 추적.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는 뭐지?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블루투스, 센서. 그래서 그 핸드폰 할 때 보면 위치 서비스 쓸 때 뭘 쓰면 더 정확하다 그래? 와이파이 키면 더 정확하잖아. 왜냐면 이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으면 위치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동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자료,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예측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쓴다. 빅데이터 써봤어? 아니 빅데이터래. 그거 써봤어? 챗 GPT?
어때? 좋아? 아, 뭐 할 때 썼어? 아, 숙제 대신해줘 이런 거 아니야? 어? 자기소개서 써줘, 막 이런 거.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미래사회 문제, 감염병 대유행, 이번에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심각해서 홍수라던가 가뭄이라던가 아니면 이상고온이라던가 이상저온이라던가 그 다음에 에너지 고갈, 특히 화석연료, 그 다음에 자연재해,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는 아닌데요. 지금 뭐 그럴 때잖아. 진짜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5초에 한 명씩 죽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연배설은 사생활 침해 및 보호. 그래서 나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안 남긴다. 최소한의 저항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문제 사진 위치 서비스 쓰고 막 에이.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는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이 되게 많이 없어지는데 옛날에는 단순 직업이 없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요새는 그게 고학력 직업도 없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조금 많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판사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감정이 튀우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하면 판례를 찾아봐서 어쨌든 나름의 그거를 얘기를 할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직업에서 먼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겁내는 경우도 있고 수술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위해서 과학기술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생체 인증. 그제 생체 인증은 알다시피 지문이나 홍채 같은 거 있죠. 요런 걸로 인증하는 거고, 배터리는 말 그대로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요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제 나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의 기술이고 이제 로봇공학까지 이제 로봇공학.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 활용인데, 너는 웨어러블은 없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측정. 데이터라고 하는 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각종 센서, 뭐 광 센서, 뭐 적외선 센서, 뭐 압력 센서 등등등 되게 많은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측정을 통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도 해당하고요. 스마트워치 있지. 스마트워치 차봤니?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면은 다 나와. 심박수라던가, 그래서 내가 계단을 몇 층을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동선을 얻었냐, 이런 것들 다 나와.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수면 패턴.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는 수면 패턴 체크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몇 시에 깨고 몇 시에 잠들고 요거까지 다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농도. 그래서 너 핸드폰 보면 이거 알게 모르게 저장돼 있어. 이거 알게 모르게 저장돼 있어. 그 건강 데이터 같은 거에 보면은 뭐 내가 어제 거의 운동을 안 해가지고 잠깐만. 뭐 예를 들면 뭐 나도 이렇게 이제 있으면 뭐 헤드폰 오디오 레벨 써 있고 그다음에 뭐 오전 지금 지금까지 몇 킬로 칼로리 썼고 945걸음만 걷진 않아 걷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뭐 보행 비대치성 해가지고 뭐 패턴 나오고 속도 그다음에 뭐 지지 시간 뭐 몇 층 올라갔냐 내려갔냐 뭐 등등등등 다 있어. 이것도 있을걸? 안 써봤지? 심박수도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2018년에는 스마트워치를 썼었거든? 야, 2018년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심박수 막 평균도 나와 있고 막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실시간으로 엄청 많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공부든 상관은 없는데 공부를 좀 해둬야 전문가들한테 속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135쪽 가자.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료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소하게 들어가는 자료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대용량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 디지털 형태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이나 1 같은 숫자로만 저장이 돼서 수집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장 처리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예측하는 것까지의 AI 같은 게 이제 많이 쓰겠지. 그래서 빅데이터의 장점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침해하는 거에서 나의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생활 침해,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 지나친 데이터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이제 밑에 예상 보면은 이제 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예측을 해서 실험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 관측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 막 그 얘기하잖아. 날씨 되게 안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료를 다 수집을 해. 온도, 뭐 구름량, 이슬점 이런 걸 수집을 해서 그거를 예상하는 걸 사람이 했었어. 지금도 사람이 해.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자료 처리를 해주면 그걸 보통 사람이 하는데, 이거를 지금 그걸 예상, 그 자기 그 공보관들, 기상 공보관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왜냐하면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되게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도 이제 쓰고 있고, 유전체 분석 나는데, 유전체는 어떤 한 개체가 가지는 모든 유전자인 거야. 요걸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데, 사람 유전체는 다 분석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야. 1번 염색체에 뭐에 관한 유전자가 있고, 뭐 2번 염색체에 뭐에 관한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뭐 이거 검사 받는 거 요새는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몇천 원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너가 몇 살에 암이 걸릴 확률이 있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나와. 당뇨 발병 확률 몇 퍼센트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임상 실험이라던가 동물 실험을 요즘 좀 지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분석해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런 물질 같은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진짜 문제긴 하지. 그리고 요새는 지나친 데이터 요즘 진짜 많지. 헛소리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 별거 아닌데 막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어른들도 믿으면 안 돼. 알지? 선생님도 과학 얘기하는 것 빼고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138쪽. 여기는 빨리빨리. 빨리. 생각 없어. 자, 그래서 이제 138쪽.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얻었으면 그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능 정보화 시대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능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 야, 인공지능 로봇 요새 애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릇 치워주고 운반하고 본 적 있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과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안의 기온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통신 같은 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데이터 실시간 주고받는 것을 사물 인터넷.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가장 잘 쓰는 게 그 청소잖아요, 청소. 청소, 스마트 청소 같은 거 보면 어때? 스마트 청소기 그 로봇 청소기. 집 청소하면서 집 다 분석하는데 그거 다 스마트폰으로 쏙쏙쏙쏙 어떻게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웹캠 같은 거 설치해도 다 어떻게 되고 다 내 컴퓨터로 다 들어오잖아. 그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그 애기들 재울 때, 그러니까 애기들 이제 밤에 깨는데, 그래서 보면은 잘 때 같이 안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딴방에 애기 있고 안방에 엄마 아빠 있고 거기다 이제 웹캠 켜놓고 이제 계속 보고 있고 등등등이 사물 인터넷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정보통신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능정보화 시대 과학기술 보면 데이터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료가 다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양이 너무 많으니 인터넷에 클라우드에 축적된다. 클라우드 쓰니? 아직은 그런 날이 아니야. 난 쓰고 있거든. 나는 구글 클라우드 쓰고 있고 지금 2테라짜리 쓰고 아니야, 2테라 아닌 것 같아. 잠깐 몇 테라지?
잠깐만, 몇 테라까지인지 몇 테라인지 기억이 안 나네. 2테라면 너무 적은데. 2테라가 맞는 것 같아. 2테라짜리 쓰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컴퓨터에 자료 없어. 다 클라우드에 있어.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보고 패드로도 보고 등등등등.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연애하거나 말면 사진 같은 거 핸드폰에 저장해 놨는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바이자이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라고 하는 거는 경향성, 규칙성. 그래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고, 이제 지능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두뇌를 굴리듯이 인공지능이 이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인공지능 볼게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식 기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챗GPT야 자기소개서 써줘 그러면은 내가 글 쓰듯이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건 이제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고 이제 창출한 조합하는 것까지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특히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 나왔을 때 그 바둑 유명했었잖아. 인공지능이랑 바둑 기사랑 해가지고 이겼냐 졌냐. 요새는 못 이기고 있는 거 알지? 체스도 못 이기고 요즘 못 이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이제 반도체 센서 같은 거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이제 데이터 주고받고 해서 자율적으로 수집한다. 그래서 거기 뭐 안내 로봇 보이고 물류 로봇도 보이고 청소 로봇은 뭐 청소 로봇까지는 안 해도 우리 이미 청소기는 쓰고 있지. 로봇 청소기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품 조제나 수술 같은 거 이제 해주고. 그래서 과학기술의 유용성은 어쨌든 핵심은 편한 거죠. 편한 거. 그래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환경 개선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빨래했는데 요새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뭐 요새는 그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주는데 뭐 그런 거를 만약에 AI다 그러면 뭐 애가 나중에 거기까지 되지 않을까? 이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분석까지 해가지고 뭐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사서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삶의 질 향상.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의 한계.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합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치는데 창의적인 것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환경 개선,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가 있고 과학기술의 부적응과 의존성. 이거는 아마 너네 세대는 감이 안 올 건데 선생님 세대도 좀 감이 안 오지만 어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게 요새 카페가 힘들대. 왜 그러게?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잖아. 근데 커피숍 키오스크는 하겠는데 맥도날드 키오스크는 너무 어렵대. 근데 상상가? 근데 나도 솔직히 키오스크 가끔 답답해. 너무 느리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비윤리성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게 되게 심하니까 이제 등등등이 이제 있다. 거기 플러스 강의도 이제 잠깐 보시면 저기 사물 인터넷 기술 정보를 이제 실시간 주고받는 거.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도시, 공기질, 수질, 에너지 사용 관리 같은 거. 그래서 뭐 계속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공기질 같은 거 계속 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도 관리하고 고장 어디 났는지 체크하고 재고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뭐가 재료가 더 필요하고 얼마나 창고가 비었고 등등등.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 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 온도, 보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물인터넷 잘 쓰면 내가 집 갈 때 집안에 불 미리 켜줘. 그럼 집안에 불 켜주고 욕실에 물 받아놓고 조금 이렇게 온도 좀 올려놔. 그러면 이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등등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이거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 그림 입력해서 문서, 그림, 음악, 그림, 영상 이런 걸 글쓰면 좋겠네. 그 다음에 예측형 그래서 데이터 추이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경향을 도출하는 거고 자율주행 그래서 주변의 장애물이나 이런 거 인식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나오면 되게 좋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쟁점이 이제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써야 건데, 자, 148쪽 맨 밑에, 그러면 쟁점. 사회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왜 할게? 탄광에서 광물을 조금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다치지 않게 캐내려고 개발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쟁에 쓰고 막 이랬잖아요. 칼도 마찬가지. 칼이 사람을 죽인 놈은 아니잖아.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사람을 죽일 수 있지.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면성이 되게 있고 약간
과학자들 중에서 요새는 아니겠지만 좀 이런 걸 둔한 사람들도 꽤 있는 것도 맞아요. 핵도 마찬가지고. 핵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이 죽였잖아. 등등등이 있지. 그래서 139조 오면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의 사례, 이제 의견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장점은 병충해에 강하고요. 생장이 잘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에 대해서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검증됐니?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GMO라고 이제 붙은 거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구가 공간이 좀 적고 자원도 이제 지구에서 이제 많은 나라도 많고 적은 나라는 적고 우리가 쓰기 좀 부족하니까 우주 개발하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 지금 우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도 있어. 요새는 달에다가 기지를 건설해서 거기다가 서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컴퓨터 이게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어딘가에는 물리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 서버가 되게 필요한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거기서 그거는 24시간 켜야 되니까 거기에 쓰는 전력이랑 열이 되게 장난 아니라서 우주에다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주는 일단 공간적으로 추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수명을 다한 우주 비행체나 우주 쓰레기, 이거 다 그냥 우주에 떠 있어. 그러니까 지구 주변에 그 인공위성이랑 그 다 떠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돌다가 이제 다른 우주선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인명사회가 이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 발사 때 배출하는 오염물질, 뭐 이거는 뭐 에너지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조금 가치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학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학기술을 개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생각이랑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신뢰력이 높아지지 않겠냐? 등등등이 있는데 에휴 잘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과학자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남의 의견이 맞으면 태도를 바꾸는 게 이제 맞겠지.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예시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의약품관에서 요새는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을 조금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윤리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임상실험 중에 이제 사람을 함부로 실험 대상자로 쓰면 안 되니까 이제 등등등이 있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여기 내용 끝이야. 진짜 없지. 와, 진짜 없지. 이 내용 진짜 끝이야. 여기 뭐, 솔직히. 자, 그래서 거기 135쪽 와봐. 자, 그래도 끝내고 앞에 뭐 너 빈 거 있으면 좀 시키고. 135쪽에. 자, 그래서 개념 속속 간다. 1번. 자, 1번에 자,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병은 감염병.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를 확인한다 했어요. 단백질이랑 핵산. 단백질로 확인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고 핵산 확인하는 게 유전자 증폭 검사 PCR. 자, 그래서 이번에 신속 항원 검사는 단백질로 하는 거 맞고 유전자 증폭 검사는 유전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은 불가능하지만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기기,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같은 거 생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아,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삼성에서 이번에 개발했던 거 뭐 있는지 알아? 그 삼성 링 알아? 반지 개발했었다? 아, 들어봤어? 약간 솔깃했는데.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그래서 그거 사고 싶었어. 그거 삼성 링 하니까 생각나네. 반지 마우스. 마우스인데 반지. 아, 그럼 좀 편하려나? 그 생각했는데 근데 비싸기도 하고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안 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다 센서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관리 처리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종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형 정보 얻을 수 있고 맞아요. 항상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X죠. 그 다음에 과학실험, 기상관측, 유전체 분석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워낙 자료가 어마무시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거기 136, 137 한번 풀어봐. 자, 1번에 3번. 자,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질문. 오른쪽 4번? 자,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관리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위원 막대한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모르지. 이거 문자 계속 와. 암 치료 받으라. 암 검진 받으라고.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여러분의 원비를 하시다. 자, 일단 간은 사적인 생활과 엄청 관련 있죠. 엄청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인공지능 의료기 해당할 수 있지. 왜냐면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 예를 들면 뭐 폐암 발병률이 뭐 1위야. 그러면 그런 거에 관한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누구에게나 개방되면 안 되겠지? 내 거 나쁘게 쓰면 어떡해? 예를 들면 애노기가 어디에 알러지가 있어. 얘가 이게 알러지가 있네. 제 음식에 이거 타버릴까?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누구에게나 개방되면 안 돼요. 또? 괜찮아? 자, 넘어가서 139쪽. 얘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능 정보화 시대. 자, 그래서 139쪽의 개념 속속 1번. 자, 지능 정보화 시대는 천연자원 아니고요. 데이터에 기반이 됩니다. 일단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에서 유효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5.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일단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서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센서 통신 기능 내는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모든 것에 연결된 게 사물 인터넷. 그래서 사물 인터넷 되면 내가 그 손 안 대고 불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막 텔레비전 리모컨 같은 거 핸드폰으로 앱으로 다운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주변 상황 인식에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근데 음식점에는 로봇들 진짜 너무 느리지 않아? 자, 3번. 자, 과학 관련의 사회적 쟁점은 이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걸 과학윤리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의 사회적 쟁점, 2번의 과학윤리. 자, 1번.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다. 맞고,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때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며 싸웠나요? X죠? 맞다고 생각하면 부패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틀렸어. 그럼 설득해야지. 됐니? 여기 질문하고 싶은 거? 여기는 뭐 사회 같죠? 그래서 거기 140, 140을 풀어봐. 네, 자, 1번. 자,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하나,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5번. 자, 오른쪽에 1번에 1번, 2번에 5번, 3번에 하나, 4번에 2번. 자, 질문하고 싶은 거. 왼쪽에 3번 볼게요. 일단은 한 개로 예측되는 한 개라고 하는 거는 벽인 거지. 과학기 일단 인공지능 기술 성능 향상 자체는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커지고 진화하잖아. 그래서 발달은 더디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거는 그래도 한번 보면은 미래사회의 오염이나 폐기물은 어마어마하지. 왜냐면은 계속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 쓸 수 없는 에너지 계속 생기고 있거든. 그 다음에 아까 그 새로운 과학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쓰는데 얘는 딴 거 쓰는데 너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는 있지. 그 다음에 인간 삶의 필수적인 능력이 약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의 개인의 고민이었던 거겠는데 이게 실은 학생들의 공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요새 친구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왜냐면 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내가 도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찾으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는 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은 더 뛰어날 수 있는데 그런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같은 경우도 못하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세탁기나 이런 거가 어쨌든 간에 다 빨래 같은 거 해주면 세탁기 고장날 때 빨래 어떻게 해?
뭐 그런 거지. 뭐 가스레인지 고장나면 요리 어떻게 먹어? 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안, 이거는 뭐 심각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또 오른쪽에 3번, 4번. 자, 사람의 오른쪽 4번 유전체. 유전체는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유전체입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유전 정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낙인이 찍히거나 보험이나 고용 관계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노력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일단은 기억에 그 인류의 일반적인 유전적 변이에 대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점.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알겠다. 오케이. 알겠어. 그렇지만 나 차별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억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누가 제공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화를 시키면 어쨌든 이 정보가 누구 사람 건지는 측정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솔직히 회사 입장 같은 데서 이제 고용관계 같은 거 보험이나 고용관계에서 차별, 이거는 약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100%야. 그러면 이 사람 보험 가입시키고 싶겠어? 보험회사에서? 안 시키고 싶지.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암에 안 걸려야 땡큐인 거야. 보험료를 지급하면 땡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몰라야 내가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도 예를 운전해서 자동차 보험 할 때 교통사고 경력이 있잖아? 그럼 보험료가 올라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기억처럼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거는 부족해. 근데 아예 정보가 안 들어가게 해야 돼. 아니면 정보가 들어가도 누구 건지 몰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는 쓸 거야. 아까 그 얘기했지만 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보험회사에서 암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암보험을 설계를 할 때 너 같으면 어떤 암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겠어? 위암을 올리고 나머지는 낮추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이 기억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 그거지. 야, 얘가 암에 걸릴 확률이 70%안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됐어? 응. 야, 너 비문학부 때 어떡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앞으로 와서 거기 아예 끝내버리자.